저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한 28년 정도 했고요. 네. 건강정신의학이라는 요상한 용어가 있어요. 정신의학이 사실 의학은 아픈 분들을 위한 건데 뭔 건강정신의학이냐 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우울증은 아니어도 우울 뭐 이런 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니까 이런 것들 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뭐 저는 좀 그런데 관심을 가지게 된 팔자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또 이런 고민들도 있구나. 뭐 직장인들 고민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리더분들 고민도 많이 만나게 되고 리더 고민은 다 하죠. 리더는 나에 대해서, 구성원들은 저, 저놈의 리더에 대해서 고민을. 그래서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부터 어떻게 벗어날까 이런 걸 하다 보니 제가 이제 리더십 책을 써야지 하고 목표를 가졌던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네, 또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오빠 출신이거든요. 뭐 대학부 이럴 때. 그래서 막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도 왜 이렇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우울할까가 제 개인적인 고민이었고 옆에를 봐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닌데 도대체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난 왜 이렇게 우울할까? 타인을 잘 돕고 싶어서 하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제 우울과 이 심리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지병 치료를 위해서 정신과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왜 세상은 슬플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좀 치료가 됐느냐?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하시죠. 이제 스트레스 안 받으시죠? 28년 질문하는데 제가 배운 건 스트레스는 정상이다. 이거 하나 배우려고 28년을 했나? 네, 피부과를 한 게 낫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근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도움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뻔한 메시지만 많은 분들이 그걸 이제 저희 심리용어로는 2차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삶의 좌절의 내용은 1차 스트레스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하거든요. 코로나 블루지만 최선을 다하는 나 꽤 멋있는 거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한심한 나. 그럼 진짜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게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항상 잘해야 정상이다라는 세팅값이 뇌 안에 들어가 있게 되면 그게 이제 완벽주의라는 표현도 있고 행복 측면에서 행복 중독이라는 단어도 있죠. 행복은 정상이야, 완벽은 정상이야. 정상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좀 세팅값을 좀 변화시켜주는. 그래서 제가 주로 진료할 때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말은 팩트 체크입니다. 대기업, 최고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까지 올랐다 은퇴하신 분이 자기가 유리 멘탈이라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유리 멘탈이 거기까지 어떻게 오르셨을까요? 단지 은퇴 후에 섭섭하고 섬세해진 감정을 그냥 정보로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약한 거다라고 해석이 잘못되니까 내가 나를 한 번 더 2차 가해를 셀프로 하게 되는 일이 많죠. 근데 이제 그 패턴을 바꾸는 게 쉽진 않아요. 사실은. 특히 그게 내 성격과 가까운 것일수록. 예를 들어서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으로 바뀌겠다 이런 거는 말려야죠. 불가능한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내향적인 것도 장점이 있으니까 그 장점을 살리는 게 부모 자녀 관점에서 보면 이런 고민들 저 진짜 많이 들었죠. 우리 아이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제가 이제 되묻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어떤 장점이 있나요? 그러면 의외로 대답 못하는 부모님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그 부모님들이 나쁘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학, 사회생활 하면서 엄청나게 배운 기술이 문제 중심 접근이거든요. 그 의미 있습니다. 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그 패턴에 있어서
부모 자녀 관점에서 본다면 그 어떤 자녀의 패턴이 내 자녀의 성격과 연관된 거라면 그걸 없애는 것보다는요, 내 자녀가 갖고 있는 장점을 강화시켜서 있는 거를 키우는 건 쉬운데요, 있는 걸 없애는 건 어려워요, 사실은. 네, 그래서 자녀의 장점 노트 쓰기, 네, 이런 거를 하거든요. 요즘 전체적으로 완벽주의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지수가. 완벽주의가 늘어나면 그게 높은 기준, 실패하면 안 돼. 그거랑 커플링 되는 게 자기 비판이거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자기 비판은 성숙이고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데, 지나치면 이거는 오히려 나의 성장을 막을 수밖에 없죠. 뭐 어떤 각도에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뭐 제 아들도 뭐 비슷한데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해주는 일이 단어를 바꿔드리는 일인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나라 기업의 최고 CEO가 자기가 유리 멘탈이라고 오셨는데 은퇴하고, 유리 멘탈이 아니죠. 전 너무 예민해요라고 진짜 찾아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 책도 유행이었지만 그건 제 단어를 바꿔줍니다. 섬세합니다. 섬세한 뇌가 더 고성능 뇌다. 성공하기도 좋다. 자연도 더 잘 느낄 수 있다. 대신 좀 불편하다. 그래서 섬세한 사람이 하는 거는 그 자체의 패턴을 무뎌지고 싶어요 하는데 안 돼요. 그렇게. 그 무딘 게 좋지도 않고. 전 무딘 사람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해야 될 연습은 내 감정을 하나의 정보로서 취급하는 게, 그런 연습이 필요한 거지, 섬세함 자체의 고성능 뇌를 성능을 떨어뜨릴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이거 이번에 뭐 프레젠테이션이 잘 될 거라는 불안이, 라는 정보가 나한테 다가오는구나. 참 열심히도 일하려고 그래. 정보야 고맙다. 나는 일단 오늘 할 만큼 하고 할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과거의 속상한 기억이나 미래 염려 쪽으로만 가면요, 현재가 쪼그라들고요, 긍정성도 현재에 있고 행복도 현재에 있거든요. 현재가 쭉 쌓이는 게 내 인생이어서, 물론 이제 거꾸로 가는 건 안 좋죠. 미래도 너무 걱정 안 하고 과거도 너무 반성도 안 하고 그냥 현재와는 잘못된 거지만, 좀 대체적인 흐름이 이게 너무 지나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현재를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불안은 가치가 있는 거지만 불안을 좀 잘 컨트롤하는 게 리더로서 되게 중요하죠. 우리 안에는 뭐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내장되어 있어요. 하나가 위기 후 성장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위기가 오면 좌절만 하는 게 아니라 성장으로 가기도 해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성장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네, 피곤스럽기 때문에. 근데 살다 보면 위기가 오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 보면 교정해드려요. 저는 운이 나빠요. 저는 실수를 했나 봐요. 운이 엄청 좋고요, 실수를 안 해도 위기는 와요. 왜? 그건 몰라. 하나님이 인생이란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 아들이 뭐라 그러더라 얼마 전에. 아빠, 왜 내가 노는 날만 날씨가 안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놈 확실하냐? 지가 키들키들 웃더라고요. 뭐, 아빠 왜 이렇게 내 주변에는 내 뒷담화하는 사람이 많아? 왜 그런 거야? 그래서, 야, 그럼 아들, 그럼 어땠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아빠 말이 맞네. 키들 하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뭐 아무도 그럼 나한테 관심도 없고 존재감조차 없는 게 그럼 좋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위기라는 거가 왔을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물론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막을 수 있는 위기라면 이제 그거는 최소화하는 게 지혜고 경험이겠지만 그래도 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 성장 스위치가 이 프로그램이 켜지면 이게
좋은 현상들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리더로 지속 성장하는 분들은 그걸 잘 써요. 그 존재를 알건 말건. 그래서 슬럼프가 없는 리더는 없어요. 단지 잘 넘기는 거죠. 근데 그 슬럼프를 잘 넘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또 프로그램이 요즘 심리 용어로는 이제 메타버스, 메타가 하도 유행이다 보니까 메타뷰라 그래요. 네. 메타버스가 단순한 거는 가상의 공간에 또 다른 나를, 아이덴티티를 넣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나를 보는 것처럼 메타뷰는 나를 쪼개서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네. 영화관에 가면 스크린에 있는 주인공을 관객으로 내가 보죠.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것처럼 제3자로서 나를 보는 여유의 시간을 10분이라도 갖는 게 직장인으로서 되게 중요하다. 요즘 경영 잡지에도 실리고 그걸 메타뷰라고 하죠. 뭐 어떻게 메타뷰를 할 거냐. 말은 쉬운데 이게 어떻게 할 거냐 한데 되게 쉬워요. 우리 안에 여기 프로젝터가 달려 있어서요. 산책을 하면 동시에 음악을 듣던, 영화를 보던, 음악 앱의 가사를 보던, 책을 보던 이런 자연 문화 콘텐츠를 보면 거기에 자동으로 우리가 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산책을 하다 보면 좀 마음에 무거웠던 느낌이 좀 줄어드는 이런 게 나도 모르게 그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에 비춰진 나를 보는 거죠. 주인공은 힘들지만 힘든 역경을 겪는 주인공을 보는 관객들은 화이팅이 나오죠. 네. 주인공은 너무 힘들지만. 그리고 좋은 미래가 이제 올 거라는 좀 기대도 하죠.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즐겁기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자연 문화를 즐긴다는 측면에서 즐거움을 넘어서서 사실 문화활동, 문화힐링 안 해도 먹고 살잖아요. 역설적으로 오랜 세월 우리 친구가 되고 엄청난 산업으로 발전됐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인생이 위기의 연속이고 그 컨텐츠로 우리가 좀 힐링을 받지 않으면 생물학적으로는 먹고 살지 모르지만 또 우리 마음에 위로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친구로 존재하지 않았느냐. 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왜 그런 걸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힐링이 되느냐. 우리 만들어진 목적이 그걸 즐기는 거인지도 몰라요. 저는 좀 다른 얘기지만. 변화 있죠. 요즘 하면 된다 해서 이제 해도 안 되는 게 많은 게 느껴지니까 이제 힐링이라는 트렌드가 해도 안 될 수도 있어. 꼭 내 잘못은 아니야. 이런. 그래야 다시 힘을 낼 수 있어. 이게 큰 트렌드의 변화고. 또 하나는 이제 욜로에서 경제적 자유로 전환이 된 거죠. 제가 3프로 TV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은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작년 12월에 3프로 TV 사실 몰랐어요. 왜냐면 주식을 안 해서. 그래서 거기서 섭외가 와갖고는 아니 왜 주식 방송에서 날 부르냐. 이 너무 황당스럽다. 갔더니 포맷이 더 황당해. 제가 형님으로 부르는 김동환 소장님의 유명한 주식 전문가 나오시고 나앉고 제일 황당한 건 옆에 가수가 라이브를 부르는 이런 기괴한 포맷이 한 달은 가려나 하는데 몇 회 했지? 제가 1월 1일부터 해서 매번 10만 이상 어쨌든 찍고 있거든요. 최근에 현진영 씨도 나오고, 네. 그러면서 제가 좀 많이 배운 게 있죠. 또 여기서의 또 고민은 그래서 욜로는 끝났구나. 다 경제적 자유다. 근데 내가 이게 경제적 자유라는 거 그래서 중요하다. 나도 이뤄야지. 제가 한 번도 태어나서 그러니까 돈을 당연히 하고 빌려도 보고 했지만 돈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그 심리와 직결되어 있다는 제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조선일보의 컬럼을 매주 연재 중인데 경제적 자유는
행복 중독의 뭐 또 다른 유사품 이런 제목으로 컬럼을 썼는데 그냥 되게 편하게 쓴 글인데 가끔 편하게 쓴 글이 반응이 좋을 때 있잖아요. 막 조선일보 주필도 전화 주셔서 나도 뭐 깨달았다 그래서 왱 근데 내용은 이거죠. 경제적 자유가 이게 도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어느 순간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어느 날 나도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겠는데 그래서 야 아빠는 가진 거 같냐? 그랬더니 그렇지 그랬더니 아빠는 지금 굉장히 깝깝하거든. 그래서 제가 한 10명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 오너는 경제적 자유를 얻었을까? 그러면 알 수는 없지만 다들 추측은 못 가졌을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야? 돈이 어느 정도 되면은 도달할 수 있다는 건데 물론 여러 정의가 있죠. 뭐 내가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 수 있는 거를 그 얘기 내가 우리 김동완 소장 우리 형님한테 했더니 그런 사람이 어딨냐 나한테 그러는데 재밌는 건 그럼 일을 그만두면 심심해지는데 심심함을 인간이 제일 못 견딘다는 연구도 많아요. 이게 그럼 그게 자유도 아니잖아요. 심심함이 자유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거 저기 사기 단어다. 행복 중독처럼 모든 순간을 긍정적인 느낌만 가져야 행복이다라는 설정이 우리를 되게 힘들게 했던 적이 있죠. 요즘의 트렌드는 슬픔, 우울, 외로움도 정상적인 감정 반응이고 그걸 즐길 수 있어야 정말 행복을 제대로 느끼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왜? 그냥 원래 그걸 더 많이 느껴요. 근데 그거를 나쁜 감정이라고 세팅을 뇌에다 알고리즘을 넣으면 계속 나는 잘못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즘 경제적 자유가 키워드인데 자유라는 것도 자유에 도달한 사람이 있을까요? 인류 역사상? 완전한 사랑에 도달한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그 순간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경제로 자유의 어떤 최대치를 느끼겠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 컬럼에 이렇게 썼어요. 두 단어를 분리해야 된다. 당연히 돈이 많으면 자유로운데 다가갈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 자체가 자유의 최고치에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그 기준도 애매하고 우리나라 제일 부자도 아닐 거라고 내가 직접 못 물어봤지만 추측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유산 줄 게 없는 부모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유산 싸움 대판 난 가족들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 부모가 뭐 돈 많지만 자유롭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여서 연구 자체는 좀 요즘 웃긴 게 있습니다. 돈이 상대적으로 행복에 중요하지 않다는 연구가 유행이었죠. 그 대표적인 게 12년 전에 옥스퍼드에서 한 연구예요. 9만 불 인컴이 넘어가면 주관적 행복감이 크게 늘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 한 명의 친구가 있는 거는 계속 증가시킨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생존을 위한 수입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행복의 원천은 사람이다 였는데 최근에 와튼 스쿨의 연구를 봤더니 돈은 벌면 벌수록 행복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걸로 요즘에 연구됐거든요. 뭐 그게 뭐 연구가 뭐 그때그때 다르기도 하고 트렌드의 변화일 수도 있는데 뭐 후자가 더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근데 거기서도 얘기하는 게 그 약간 그 저자도 자기가 왜 이러는지 모르죠. 민망했나 봐. 근데 그래서 뭐 돈을 목적인 것보다는 돈이 뭐 동기부여가 되고 아마도 경제적 자유를 통해서 돈 직접보다는 사람의 행복감을 왜냐면 행복을 느끼는 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친밀이고 하나가 자유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도움이 되는 거지. 뭐 돈으로만 자유를 얻을 수는 똑같죠. 뭐 선물을 많이 해주면 관심은 갖겠지만 돈만으로 뭐 다 최고의 사랑을 쟁취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좀
그거는 그거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면 시선이 미래로 가 있게 되거든요. 예, 그럼 오늘이 없어지거든요. 그럼 걱정만 하다 살게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경제적 자유란 단어는 그냥 좀 재밌는 단어다 정도로 좀 생각하는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제 직업이 현재를 지켜드리는 것 같아요. 이게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영어로 psychological mindedness라 그러는데 심리학적 관심, 그 마음도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재밌는 걸 발견한 게 되게 유쾌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 중에 심리 힐링서 안 읽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그 욕구가 없는 거야. 라라라라라 사니까. 그런데 되게 삶이 고단하고 힘든 분 중에 거꾸로 심리 힐링서를 읽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왜냐면 이것도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해가 필요한 거죠. 이게 내가 왜 힘든가? 내가 심리적인 거, 내 내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건데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깨달아야만 내가 행복에 이를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답은 없어요. 니체라는 훌륭한 형님이 그러셨대잖아요. 철학의 끝은 우울이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 두 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어떤 인지, 관념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인류의 오리진은 어디며, 물론 종교적 믿음과 해석은 가능하며, 또 왜 죽어야 되는지 이거 아직 잘 모르거든요. 굉장히 이상한 존재로 우린 태어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심리적 마음이 있으신 분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이거 볼 리가 없죠. 근데 저는 좀 제안을 드린다면 뭐 때로 뭐 깊이 있게 이렇게 이해하는 건 좋지만 약간 너무 강박적으로 뭐 과거 트라우마를 다 꺼내서 뭐 해결을 한다든지 나에 대한 이 원래 원초적인 문제를 좀 다 알아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완벽한 내 마음 상태를 하겠다는 접근은 나를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요. 불가능합니다. 이 좋은 목표와 불가능한 목표를 잘 감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거를 지향은 하되 실천 목표는 다른 걸 두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도 해요. 지난주에 제가 어디 학교 선생님들 강의를 갔는데 약간 좀 심리적인 고민 이런 거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뭐 신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혹시 상담사 공부하고 계지 않으세요? 딱 그러더니 교수님 어떻게 하셨냐고. 제가 지금 그거 준비하고 그렇거든요. 내 마음의 아픔을 많이 느끼고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상담사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시죠. 그래서 그건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해도 잘하실 것 같긴 한데 그 전에 저는 앞으로 최소 6개월 힐링서를 다 끊으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꾸 어떻게 하라는 심리 힐링서 읽지 말고 그냥 자연을 보든지 그냥 소설을 읽어라. 더 원초적인 심리서는 좀 그런 거에서 뽑아서 이렇다고 적어 놓은 좀 실천적인 책이잖아요. 왜냐면 그게 나를 좀 힘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책 갖고 이렇게 사인하러 오셨는데 요거 이후로 당분간 읽지 마라 이렇게 드렸는데 좀 그렇죠. 그래서 저 자신도 뭐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안 것 같고요. 편해진 거는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제일 중요한 게 좀 내 마음의 감정을 하나의 정보로서 처리하는 좀 힘이 생긴 것 같아요. 확 나오면 그냥 그게 내 진실이니 해서 생각과 행동에 연동을 시켜버리는데 그렇지 않고 바라보는 게 좀 힘이 생긴 것 같고 그거를 좀 도와드리려고 하죠. 제가 요즘 쓰는 글이나 뭐 책이나 그러니까 칼럼이나 책이나 이제 진료에서의 상담은 넌 정상이야 의외로 그런 주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로 더 얘기해 주시는 정신과 의사도 있고요. 그거는 뭐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닌데 저는 당신은 정상이야 쪽 네, 정신과 의사여서 제 진료실은 막 뭐 울음소리가 터져 나올 때도 있지만 가끔 딴과 선생님들이 왜 정신과인데 웃음이 터져 나오는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네, 이상한 거죠. 네, 이상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 공감 능력이 적당한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이 너무 좋으면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참 이중성이죠. 이게 그러니까 힐링에 있어서 공감 능력이 엄청 좋은 친구도 나한테 힐링을 주고요. 때로는 공감은 기본적으로 하되 냉철하게 피드백과 솔루션을 주는 친구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 굳이 얘기하면 저는 약간 변호사 같은 정신과 의사, 판검사처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너가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더 막 안아주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저는 좋고 나쁨의 판단을 안 합니다. 오직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클라이언트 편에서 지금 어떤 디시전을 하고 좀 어떤 마음을 가지실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죠. 근데 그거가 좋다는 분들도 계세요. 공감 능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일을 하겠지만 타인의 통증이 나의 통증까지 엄청 세게 느끼는 분이 있는데 그 정도 레벨은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다행이고 어찌 보면 한계죠. 근데 이거는 뭐 어찌 보면 스타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종의 서비스니까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다 저 같을 필요도 없고 저랑 안 맞는 분도 있는 거고. 이게 의사들이 편향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게요. 정신과 의사가 저만 있는 게 아니어서 저가 안 맞는다고 하시면 딴 데로 가버리시기 때문에 계속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좋아져서 무시여서 그래서 저는 제가 다 고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딴 데 가셨구나. 네. 뭐 그래서 보통 그렇죠. 요즘 많으니까. 근데 가끔 딴 데 갔다 저한테 오시는 경우 있어요. 네. 그럼 뭐 속으로 그렇지. 역시 나지. 네, 이런 자기 경계. 저는 좀 이거 일종의 서비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나랑 궁합이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 언제든지 편하게 얘기하시라. 그럼 좀 다른 스타일의 선생님 소개해드리겠다. 이게 좀 다른 과랑 달라서 조금 더 타는 것 같아요. 스타일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정신과는 궁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 맞으시면 몇 군데 다니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내가 나를 보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뭐 여러 얘기가 이 책에 쓰여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발견하죠. 근데 그건 하세월인데다가 어쨌든 우리는 왜곡을 시킵니다. 네.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저의 자기인식의 가장 중요한 컨디션은 나에게 정확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 한 명이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한 명이 있다는 거는 내가 변할 생각도 있고 자기식의 한계도 있고 그 동기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노력을 해서 그 아무나 쉽게 되지 않거든요. 그 연구들 보면 별별 연구가 다 있어요. 회사 다니면서 한 번쯤, 두 번쯤 꼭 경험하는 좌절이 승진 좌절이거든요. 뭐 그게 어느 시점이든. 그러면 승진 좌절을 하면 어떻게 그거에 대응을 할 때 전화위복이 되느냐. 뭐 빤해요.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꼭 내 라인은 아니어도 왜 내가 승진이 안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일단 중요하대요. 내가 어떤 부분이 모자라서인지 단순히 경쟁에서 밀린 건지 뭐 TO가 없어진 건지 그걸 알아야 그 다음 대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 사람을 내가 좌절을 한 다음에 만들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왜냐면 일단 좌절 그 순간에 내가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도 없고, 저기가 고통받는 걸 아는데 대놓고 얘기할 만한 사람도 쉽지 않고, 더 나아가선 또 정보를 하려면 좀 나보다 더 경험이 많던지 상사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뭐 후배한테 물어봐갖고 사실은 뭐 인사고과에 있어서 뭐 이런 디테일을 어떻게 해. 형님 힘내서요밖에 못하지 자기가 뭘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한 명이라도 이제 라이퍼슨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바로 한 사람. 우리가 그런 막 수많은 조언을 또 듣기도 하는데 그런 머리가 더 헷갈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그래서 그거는 두 가지 요건이 만족해야 돼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공감은 초 단위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내가 저 사람을 읽을 수 있는 거. 그거랑 신뢰는 다른 문제입니다. 신뢰는 저 사람의 조언을 들어 내가 변화했더니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어. 저 사람의 조언이 도저히 난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지나고 나서 봤더니 맞는 말이었네 같은 네. 경험, 시간이 필요한 그런 의미의 실체적 신뢰가 있는 그 라이퍼슨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저항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라이퍼슨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아직 신뢰를 못하고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저항해버리면 그거는 그냥 공중으로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라이퍼슨을 좀 미리미리 하는 게 중요하고, 그냥 좀 옆으로 새는 일이지만 환경을 바꿀게, 나 저 팀으로 옮길게, 이런 게 이제 안 좋은 거라는 거죠. 옮겨도 내가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러니까 해야지, 뭐 분위기 전환으로 옮겼다고 해서 변화는 없다. 그다음에 비슷한 얘기지만 그럴수록 외부 네트워킹, 외부에서의 공부, 뭐 스터디 그룹 같은 걸 만들어서 새로운 지식을 쌓고, 그러다 보면 또 새로운 기회도 올 수 있고, 네. 그런 사람은 제 회사에서 잡고 승진시키고 싶은 사람이기도 하죠. 되게 뻔하잖아요. 이러면 전화위복으로 더 잘 된대요. 근데 그 시작이 자기 인식인 거죠. 네.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부장인데 팀장 하다가 이제 요즘 같은 직급인데도 팀장 부장도 있고 팀원 부장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회사에 대해서. 근데 아무도 그 사람한테 네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못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양적 만남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이제 질적 만남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두리번 찾아보고, 다 친해지라는 게 아니라요, 이게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괜찮은지. 왜냐면 훅 친해졌는데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공감은 빨리 하되 신뢰는 천천히 하자.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에 한 번 만나면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매일 만나도 좋은 사람이 있는데, 일단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케미스트리의 문제이고, 회사에서 또 라이퍼스는 케미도 중요하지만 실제 정보력도 있고 또 코칭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째서 좀 상사인 게 좋겠죠. 자기 라인이 아니고 좀 다른 라인이면 더 편하게 좀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갖고 좀 생활하는 게 필요하죠. 그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우리 하고 뭐 좀 틀린 말이지만 뭐 하고 뭐 인지 부조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놓치게 되는 측면이, 최근에 하버드 심리학과 연구인데요. 피드백을 달라고 하지 말고 어드바이스를 달라고 하라, 뭐 이런 연구도 있어요. 번역하면 우리는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미국은 좀 뉘앙스가 다른가 봐요. 아무래도 피드백을 달라 그러면 좋게 준대요. 뭐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냐, 괜찮아 그 정도면. 근데 어드바이스를 달라 그러면 좀 더 딥하고 그 사람의 미래를 생각해서 정확한 코멘트를 준다. 이런 재미난 연구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좋은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라이펄슨은 내가 저 사람의 라이펄슨이라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라이펄슨이라고 생각하면 라이펄슨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무 애정하고 보이지만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게요. 그걸 이제 심리용어를 early interpretation이라고 하는데 저쪽에서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데 이야기를 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슬픈 게 사람은 스스로 변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요. 나랑은 멀어져요. 왜냐면 내가 변했다고 생각하고 싶기 때문에. 그게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일이 생기죠. 잔소리 많이 해서 사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명절에만 오는 자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슬픔이 있는 거죠. 사람은 칭찬해 주는 사람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잘 칭찬도 하고 친하기도 하고 뭐 그런 가운데 그게 저항이 아닌 저 사람 얘기는 신뢰할 수 있는 뭐 이래야 서로 오래 갈 수 있겠죠. 좀 시간 투자가 필요한 일입니다. 네. 근데 너무 라이퍼슨을 찾아다니는 여정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숙제 같아서 좀 단어 교정을 해드리고 싶고요. 라이퍼슨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그러니까 그런 자질을 가진. 저는 친한 사람 하면 일단 두 명이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정신과 의사 선배예요. 저랑 술을 10,000번쯤 먹었을 텐데 고등학교 또 친구고 그분도 유명한 작가예요. 근데 그 형 책 쓰는 거 보고 저도 한번 써볼까 하다 이렇게 많이 쓰게 되는데 그 형은 저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질문도 안 해요. 그냥 아무 일 없다는 시 그런 스타일. 진짜 무슨 피드백을 이런 거 주진 않지만 정말 의지가 되는 정서적으로 뭐 그런 사람이 있고요. 사업하는 제 친구는요. 그냥 거의 수사를 해요, 저를. 너 이거 왜 그랬어? 너 솔직히 말해봐. 너 그런 거 아니야? 너 딴 이유 있지?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솔루션을 줘요. 처음엔 사실요. 약간 짜증이 났어요. 뭘 이렇게까지 내 인생에 개입을 얘는 하나. 난 너무 좋지만 약간 날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걔 말대로 하니까 그게 다 맞아. 하다못해 나중에 야, 나 이거 물건 살까 말까. 심지어 야, 너무 미안한데 이 문자를 내가 보내는 게 좋겠냐 안 좋겠냐. 이 최근의 일입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저도 온갖 상담한다는 건데 야,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게 훈수두긴 쉬워도요. 자기 문제에 빠지면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저는 이제 자전거 취미인데 최근에 자전거도 그 친구가 이거 괜찮다고 해서 그러니까 좀 그런 걸 잘해요. 저보다도 전 약간 좀 금사빠 기질이 있거든요. 으아 좋고 물건 산다면 환불해야지 하는데 저보다 제가 이걸 살면 오래 좋아할지 제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근데 이제 비판이 아니라 실제 솔루션을 주고 또 그 안에 그 엄청 깊은 정을 느끼니까 이제 종류는 다르지만 소중한 다 저의 라이펄슨이죠. 많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조용히 위로해 주는 걸 잘하는 사람 한 명 중에 나랑 좀 맞는 사람. 의외로 훈수 도주기 좋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좀 지대로 훈수를 주는지 잘 판단해서 이게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어도 다시 회복 탄력성 얘기로 들어가면요. 저도 너무 지치면 아무 얘기 사람이 동굴에 숨고 싶잖아요. 그럼 진짜 팔자가 나빠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 이제 저희들은 내 인생 시나리오가 부정적으로 내가 쓴다고 하는데요. 내 마음이. 첫 번째, 관계가 나빠져요. 만나기가 더 싫어. 두 번째, 디시전이 나빠져요. 세 번째, 도전에 대한 에너지가 떨어지다 보니 쉽게 좌절해요. 근데 반대로 힘이 있으면 관계 좋고
그걸 베이스로 디시전 좋아지고 그걸 베이스로 버티면 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고정된 성공 공식은 없지만 자기 인식 이런 거는 뭐 이래야 성공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뭐 자기 인식을 하고 좀 관점을 전환하고 회복 탄력성을 갖고 또 그 외에도 지속적인 사람이 좀 이 정도면 됐어. 과거 트라우마 때문에 멈추는 경향이 있거든요. 최근에 저는 그런 걸 느꼈는데 그런 걸 또 지속 성장을 하는 그러면서 또 좀 잘 나간다 싶으면 요즘 나도 모르게 경계가 소홀히 지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냥 근데 그런 거 안에서 자기만의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요즘 탑 리더들 보면 성공 공식은 다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다 있고 그래서 좀 그런 과정을 잘 이렇게 현명하게 결정하고 만나고 버티고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도 보신다고 하니까 모든 부모님이 리더시잖아요. 제일 어려운 리더 같아요. 예. 왜냐하면 내가 더 사랑하니까. 예. 그 다음에 정리해고도 안 돼. 교체도 안 되고 타부서에 보낼 수도 없어.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뭘 남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자식은 남이죠. 근데 왜 복잡한 남이냐면 나만큼 소중한 남인 거죠. 저도 자녀가 있는데요. 참 복잡한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외로 자녀를 위해서 해줄 게 없어요. 내가 가만 보니까. 공부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애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결혼 생활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직장 생활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주면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언은 해줄 수 있으나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없죠. 대표적으로 공부만 해도 해줄 게 없어요, 사실은. 네. 제가 이런 그 라디오 사연 들은 적 있어요. 자녀들한테 독서 습관을 길러주려고요. 어머님이 이렇게 크게 독서를 좋아하는 분은 아니셨나 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책 보는 척을 계속했대요. 이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뭐기야 했는데 이렇게 고생했는데 애들이 독서 습관이 안 길러졌다며 그런 고민이었는데요. 그 어머니의 마음은 너무 훌륭하고 존경하지만 모델링이라는 게 뭐 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연스럽게 가는 거지 억지로 아이들 앞에서는 우리 싸우는 모습 보이지만 애들이 다 합니다. 싸우고 있는 거. 조금 옆으로 새는 얘기지만 미국에서 한 조사인데요. 아이들한테 물어봤대요. 부모님들이 너희들에게 제일 해줬으면 하는 게 뭐야? 하고 물어봤대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뭐라고 답했을 것 같냐고 추측해보라 그랬더니 1등으로 나온 게 더 시간을 많이 내서 저희랑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라 아이들이 했을 거라 예상은 했는데 실제 아이들의 대답은 엄마 아빠의 지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요. 합니다. 좀 갭이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은 리더는 모델링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야, 뭔지 저 리더 멋있는데 부모로 바꾸면 우리 그래서 엄마라고 해보겠습니다. 엄마가 나랑 보내는 시간은 현저히 떨어지는데 문제 엄마가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 같아. 엄마가 사는 저 인생이라는 게 살만한가 봐. 나도 한번 열심히 살아볼까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다 뒤로 미루시거든요. 우리 애가 크고 뭐고. 저는 이 이야기하면 진짜 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제가 표현을 세게 썼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 줄 아니? 나는 행복하지 않았지만 않아도 너희는 행복해야 돼 하는 순간 저는 진짜 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애들이 엄마 행복하지 왜 그러셨어요? 그러는 데다가 그건 부담만 주고 좋지도 않은 이야기인
이죠. 그래서 무섭게 희생하도록 우리 안에서 본능이 일어나고, 최근의 연구를 보면 특히 아빠도 그렇지만 어머님들은 뇌의 구조적인 변화까지 일어난다는 연구도 있어요. 직장 다니시는 어머님들, 직장맘 중에 출산 후 하고 왜 이렇게 내가 기억력이 떨어졌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뇌가 아이한테 더 집중되도록 변화되다 보니 이 격가지 데이터는 다 필터로 쳐버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인류의 유지를 위해 라는 커다란 어떤 인류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각 개인의 엄마의 유전자에 들어가 출산 후 뇌가 구조적으로 변하는 문제까지 일으키면서 희생하면서 사실은 하는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존중하고 일단 나부터 존중하는 게 필요하죠. 야, 거대한 변화가 나한테 일어났구나. 내가 바보가 돼서 이런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심지어는요, 출산을 안 한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님들도요, 그런 비슷한 변화가 일어난대요. 아이를 케어하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워낙 이게 강력한 본능이어갖고요, 자식이 원하지 않는, 제 표현이 이상한데, 내지는 너무 자기희생적인 내 노력에 대한 기회비용의 손실이 너무 많은 쪽으로 가서 별로 나도 안 좋고 자녀도 섭섭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회복 탄력성도 리더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다 하는데요. 엄마가 제일 놀아야 될 때를 고3 엄마 때다, 이렇게 강의 때 많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고3 엄마가 제일 해줘야 될 건 아이에 대한 긍정성을 줘야 되는데, 그게 고3 애만 보고 있는데 기특할 때도 있겠지만 빠져나가겠죠, 그게. 그리고 부모와 자식은 붙어있기 때문에요. 우리 애는 생각이 없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생각 다 있어요. 표현을 안 할 뿐이죠. 그래서 애가 100이라는 시험 불안이 있으면요, 엄마한테 100이 와요. 거기에 엄마께 100이 붙어요. 200이 가요. 300이 돼요. 400. 그래서 의외로 시험을 잘 본다는 게, 시험 공부에 대한 동기가 있어야 되고요, 머리에 입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시험날 시험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데, 이 시험 불안이 올라가면요, 한 뇌 반쯤이 불안하지 말자 그것 처리 안 됐어요 갖고요, 실수하기가 쉬워지는 그런 섭섭함이 있죠. 내가 외부에서 충전을 받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비슷한 예로 저는 집에 간병할 분이 생긴다 그러면 더 노셔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간병할 분이 생겼으니 내가 무슨 즐거운 일을 해? 집중해야지 하는데, 제일 좋은 간병도 괜찮으셔야 해도 내 따뜻한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회복 탄력성이 떨어진 번아웃이 오면요, 엄마 괜찮아, 나도 짜증이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사실은 뭐 리더십의 기본은 뭐 크게 보면 하나는 자기인식이고 하나는 긍정성이죠. 긍정성은 긍정적이자 얘기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뭔가 나만의 힐링 액티비티를 개발해서 그거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맥킨지에서 뭐 그 15년간 어떤 리더가 성공하는지 조사했더니 어떻게 보면 뻔하고, 근데 이 5개가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대요. 저도 실제로 인터뷰해봐도 그런 것 같고요. 1. 자신과 일의 의미 발견. 당연히 동기부여죠. 2. 긍정적 사고와 관점. 그렇겠죠. 내 자녀가 이러면 성공할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 관리. 이게 이제 회복 탄력성, 번아웃 관련된 거죠. 관계의 연결,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5번째가 어떤 일에 몰입하는 거. 인데 이게 잘 되려면요,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 긍정 에너지가 숨쉬고 있어야 됩니다. 긍정 에너지가 없으면요, 몰입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자꾸 후회나
트라우마 쪽으로 가게 돼 있고요. 관계도 잘 안 돼요. 왜? 까칠해져요. 공감 에너지가 떨어져서. 전혀 취미니 이런 건 안 하고 달려서 리더까지 오른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거보다 더 탑 리더에 오르신 분들은 놀이가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데 왔어도 그냥 달려서 오신 분은요, 계속 불안해요. 그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70세 어르신이 오셨는데 엄청 성공하셨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 목표가 뭐세요? 제가 한번 여쭤봤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슬펐어요. 대답을 못 하시다가요, 열심히 사는 거다. 훌륭하지만 이 말년에 행복하기 어려운. 예. 제가 보면 볼수록 노는 것도 힘든 일이고요. 노는 거를 인생 전반부에 잘 개발하신 분들이 후반부에 빅토리 승리하는 거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 일에도 도움되고 내 리더십에도 도움되고 부모님이란 세상에 제일 어려운 리더십에도 도움될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현재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다가 미세먼지가 심해져서 그만둬서 한참 수영을 하다가 수영을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돼서 다시 사이클 타고 있고요. 진짜 힐링 많이 되더라고요. 자연을 느끼고 이러면서. 또 하나는 이게 의외로 내가 좋아할지 몰랐는데 우연한 기회에 야, 이걸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깨닫는 경험들을 많이 하셔요. 내가 이거 좋아할지 몰랐다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저도 억지로 우연히 끌려갔다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이 전자기타를, 블루스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저는 한 3년 열심히 쳤는데요. 7년 전에. 그때 제 마음은 내가 이게 소질만 있으면 정신과 의사 접는다. 그 정도로 좋았습니다. 근데 잘 안 늘어서 이유를 몰랐는데 3년 후에 알았어요. 제가 박자가 나가더라고요. 박치입니다. 문제는 제 귀에는 맞아요. 음은 안 나가는데 박자가 나가요. 그래서 취미로만 가져야겠구나 하지만 저는 아마 오늘 가서도 띵땅땅 될지 모르는데 여기 뭐 몰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힐링도 몰입이거든요. 일에 빠졌던 나를 꺼내서 다른 세계에 넣어줄 때 그것도 이제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하죠. 그때 되게 소탈한 감성이 생기면서 이것만으로도 행복해 이런 것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책 이런 거는 뭐 언제든지 하면 되는데 일부 취미들은 좀 젊었을 때 하는 게 좋은데 근데 저는 아무한테도 기타 치라는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힐링 취미를 타인한테 권유하지 마세요. 안 맞을 확률이 90%가 넘거든요. 마음이 다 달라서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누가 좋다며 야 이거 요가 해봐 같이 할까 그러면 막 왜 짜증이 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짜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건 지가 찾아서 다 조용히 하는 게 좀 좋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 관계의 연결도 그렇고 사실은 라이프 퍼슨이라는 게 어떤 내 삶의 방향도 잘 잡아주지만 그런 사람과의 연결 자체가 또 힐링에 있어서도 중요한 걸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런 리더십에 있어서 좋은 요소와 힐링과 뭐 관계 이런 게 엄청나게 네트워킹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를 잘하면 같이 선순환, 어디가 삐끗하면 좀 불편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린 이 5개를 적어놓고 숙제처럼 내 의미는 뭘까 생각하는 거는 저는 그게 방법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내 마음과 계속 만나다 보면 내 생각하는 거랑요, 내 마음이 그 삶의 느끼는 의미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웃긴 게요, 삶의 의미를 느낄 때 마음 충전도 잘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이제 좀 상호적인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숙제처럼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리더십은 훈련이긴 하지만 상당히 심리학적인 기반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 마음을 잘 이렇게 도닥거려주고 안아주고 바라봐주는 거. 근데 왜 타인이 필요하냐?
내가 날 보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타인을 통해 나의 거울로 쓰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언을 하죠. 뭐 컨설턴트 같은 거죠. 근데 잘 안 하죠. 그게 되게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이고 어떤 경우는 정답이 보이는데 3년 동안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예, 저분이 받아들일 때가 됐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체인지 톡이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얘기할 수 있을 때 우리 마음에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인생은 짧다는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다 나오는 게 경청이잖아요. 일단 잘 듣고 근데 이게 안 되죠. 답이 보이니까 그냥 쏘게 되는데요. 경청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닉이 있는 거죠. 특히나 좀 어려운 서로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고 할 때 뭐 세팅부터도 좀 중요하다고 해요. 뭐 이렇게 앉지 말고 옆에 앉고 팔로우업 질문만 하면서 충분히 들어주고 그러면서 뭐 약간 메타포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된답니다. 여기에 드론을 띄워서 대화하는 모습을 객관화해서 보는 것 같은 것들도 경영 심리 잡지에 나오거든요. 드론까지 띄워야 되나 이 보통 일들은 아닌데 그런 정성이 필요하는 거죠. 그냥 듣는 거와 진짜 경청 소통이라는 거는 엄청 다른 거죠. 그거는 사람이 타인이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때 되게 배려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좀 시간이 드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술 먹지 마! 라고 남편한테 얘기하면 보통 더 먹고 싶어지죠. 저항 때문에. 근데 여보 요즘 뭐 회사에 별일 없어요?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많이 먹어. 그래요? 그럼 아유 한 거 참고 그럼 좀 스트레스를 줄일 뭔가 다른 게 있어야 좀 줄일 수 있으려나?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운동 좀 하고 해야 될 텐데 뭐 그럼 뭐 주말에 저랑 등산하고 내려오면서 막걸리라도 한잔 할까요? 속은 부글부글 하지만 그래 그거 괜찮은데 한번 이번 주말부터 할까? 하면 사실은 뭐 막걸리가 좀 들어가긴 했지만 운동이란 다른 스트레스를 넣음으로써 이제 술을 줄일 수 있는 근데 중요한 건 그 얘기를 상대방이 하게 하는 걸 체인지 톡이라고 하고 되게 단순한데 이게 동기부여 소통이거든요. 방법론은 엄청 간단해요. 엄청 효과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어렵냐? 몸에 사리가 생깁니다. 문제가 보이는데 1번 열린 질문. 내가 어떤 질문을 하나 보면요. 다 닫힌 소통이나 닫힌 질문이에요. 공부했어 안 했어? 이건 닫힌 질문이지 열린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열린 질문을 통해 반영적 경청이라 그러는데요. 상대방이 얘기하는 게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먹게 돼.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먹는구나. 그럼 여보 우리 주말에 등산이라도 하고 시원하게 막걸리 하면 잔소리가 아니라 내 걸로 거부 반응이 덜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부글부글하기 때문에. 네. 저는 아들을 저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그게 아들한테 좋은 일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중1 때 이후로 한 번도 야단을 친 적이 없습니다. 네. 미래 에너지원으로 지금 야단 치면 나중에 날 싫어할 테니. 네.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소통을 했죠. 성적이 오르면 천재, 성적이 떨어지면 미남, 뭐 어쩔 땐 붙여서 해주고, 네. 천재, 미남. 아빠 고만해 라는 말을 안 합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26인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아빠 힘들죠? 라고 말씀드렸지만 전화 온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내가 번아웃 돼 있는데 열린 질문과 이런 거가 쉬운 게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리더는 자기 마음, 몸, 그 밸런스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사람이 이틀만 앉아도 삐죽빼죽해지는데
회사에서 맨날 야, 오늘 컨디션 괜찮냐 리더 묻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연결이 되죠. 다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할 게 너무 많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 개만 잘하면 선순환이 일어나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로. 이 오랜만에 나온 리더십 책이래요. 왜냐면 한참 인기였다가 요즘 뭐 리더십보다는 이제 이쪽으로는 이제 주식 투자나 이런 쪽이 더 많아진 상황인데 뭐 리더는 항상 어렵지만 요즘 리더는 진짜 어려운. 제가 리더를 위한 멘탈 수업이라는 책을 쓰긴 했지만 가능하면 리더 안 하는 쪽으로 사는 게 진짜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이 리더십이라는 게 사실은 뭐 팀장이다 임원이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뭐 내 삶의 주인으로서의 나의 리더십 뭐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좀 리더인 측면이 있는 거죠. 약간 좀 두 개는 좀 분리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듭니다. 이렇게 리더를 좀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정치인 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나는 권력욕이 없다. 만큼 새빨간 거짓말이 없겠죠. 제가 비난해서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권력욕은 식욕, 그다음에 사랑하면 이제 성욕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권력욕 이 세 가지는 인간 생존의 서바이벌 아이템으로 굉장히 소중한 욕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파워가 있어야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고 내가 속한 조직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과도하면 나와 가족, 조직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근데 이렇게 보면 권력욕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좀 권력욕도 있고 높이 올라가고 싶은 사람이 리더가 더 될 것 같다. 조금 그렇긴 한데 아닌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뭐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하는 사람은 그분은 그분대로의 굉장히 매력적인 리더십의 어떤 장점을 갖고 계신지도 모르죠. 대표적으로 이 책에 쓰여 있는 거지만 내향적인 사람은 리더가 되기 쉽지 않다. 실제로 스스로도 그렇게들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가끔 뵙다 보면 야 이분은 회사 다니면 안 되겠다는 성격인데 명함을 주는데 영업이사 이런 분들 많으세요. 이게 참 이거 어떻게 이게 된 걸까 생각해 보니 그런 분들은 잘 경청해주고 이렇게 말에 과장이 좀 없는 편이니 이게 오히려 쟤는 진실만 얘기한다는 그런 트러스트만 되면 되게 효과적인 영업이 가능하시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해외 연구도 하나 있는데요. 외향적인 리더와 외향적인 구성원이 딱 만났을 때 파워풀하게 튀어나갈 것 같은데 이 피자집 연구였는데요. 의외로 내향적 리더와 외향적 구성원이 만났을 때 그 피자집 이제 프랜차이즈에 있어서 거기가 매출이 좋았대요. 왜냐하면 외향적 직원들이 막 여러 의견을 낼 때 같은 외향적은 들이받아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는데 내향적인 분들은 잘 경청하고 잘 따라주니 오히려 거기서 좋은 리더십이 나왔다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리더와는 멀어 라는 생각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나는 최고의 리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자체는 좋은데 빈대가 많으실 테니까 그러면 좀 채워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너는 어떠냐? 뭐 저한테 질문하시면 전 잘 안 맞더라고요. 이게 제가 잠깐 회사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이 교수하기 전에 서울대병원에서 만든 일종의 IT 교육회사에 좀 가 있으라 그래서 임원을 했었는데 전 되게 잘할 줄 알았어요, 제가.
왜냐면 남의 말도 잘 듣고 하니까.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걸 그때 알았냐면요. 회사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 목적이 이해를 통해 개발을 시켜주고 때론 평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다 이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직업병으로. 그러니까 직원들은 개발되고 필요한 피드백도 받고 싶은데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좀 자기 솔직하게 표현 잘하는 직원분한테 교수님은 굉장히 인간적인 소통을 하는 것 같은데 업무적이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전 기가 막혔어요. 나처럼 업무적이지 않은 사람, 그 따뜻한 리더십한테 그러냐. 근데 그러다 요즘 생각이 나서 같이 책 쓰신 장은지 대표한테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그랬더니 내 진실성 없게 소통하셨다는 얘기잖아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진실성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진실성은 다 이해하고 이걸 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회사에서의 진실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너는 회사에서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이게 달성이 되면 내가 어떤 리워드를 주고 뭐 이런 게 사실은 더 진실성이 있는데 그런 건 없이 제가 요즘 좋아 뭐 행복해 이러고는 이거 일해줘 이랬나 봐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계속 일만 시키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나 하죠. 요즘 진정성이란 단어 히트 단어잖아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느끼는 진정성이 무엇인지 이제 여러 가지 좀 뭐 사내 방송이나 이런 데서 들어봤더니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진지하게 얘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시작 전 내지는 연초에 충분한 대화로 업무 스코프를 정하고 이 업무 스코프가 어느 정도 달성됐으면 잘했다는 그 기준점도 미리 정하고 그래서 그거가 달성됐을 때 커리어든 경제적 리워드든 어떻게 해줄 것까지 미리 정해서 그렇게 해서 함께 일을 진행하는 거를 공정성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모두랑 똑같이 시간을 내줘 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사실은 좀 많이 다른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의 과거의 리더십은 공정성이 현저히 부족. 그러니까 근데 보통은 뭐 미리 다 갖춰줘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또 그리고 우리 구성원 분들이 어느 정도 기다려질 여유도 있겠죠. 네. 리더의 최고 전문가들은 팀원들이죠. 리더만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처음 많이 도와달라 그러고 진실성 있게 들으면 오히려 그런데 더 리더십 생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진실하다. 일 너무 잘하고 그냥 빠삭이 리더가 왔다고 해서 더 동기부여가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러닝 커브가 안 좋아지는 걸로 나는 이야기도 있죠. 내가 리더인데 실수하면 안 돼 이러다 보면 잘하는 척을 하다 보니 그것도 중요하죠. 실제 좀 과정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거를 못해서 오히려 좋지 않다 이런 것도 있어서요. 좀 솔직함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는 뭐 누구나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처음 누군가 상담했을 때 지금 생각하면 참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뜨거움을 갖고 대하진 않았을까 하는 또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술은 많이 늘었지만 그때는 나도 떨면서 또 그거에 또 강점이 있죠. 네. 저는 이런 고민들 하세요. 회사에 오면 내가 하는 일이 되게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좋은 리더도 만나서 좋은 인간관계도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회사에 들어왔더니
내가 이 회사에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리더는 너무 내가 생각했던 리더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죠. 아, 고개 회사다. 에버랜드를 가서 왜 무서운 걸 타느냐? 아, 어디서 그런 짜릿함을 경험하겠느냐? 아, 스릴러의 현장 실제 체험판이 회사이다. 살면서 한 명이라도 존경할 수 있는 리더를 만난다면 나름 중간은 한 거고 2명 만났으면 대박 난 거다. 그렇게 아시면 된다 말씀드리는데 저도 운 좋게 한 분 있으시죠. 뭐 상담실에서 만난 분은 아니고 진짜 제 리더셨는데요. 지금 이제 정년하셨는데 병원장도 하고 그런 분인데 되게 저한테 되게 제가 힘들 때 이렇게 좀 버팀목도 돼주시고 좀 말하는 스타일이 직접적이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뭐 예를 들면 제가 좀 다른 병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었어요. 자리도 좋고 근데 뭐 갈 생각도 없었고 일단 우리 전 다 형님이라 그러니까 우리 그 형님에 대한 의리로 내가 갈 수 없다 그쪽에 얘기했더니 그거 좀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근데 막 거길 만나는 거를 다른 리더분도 알았어요. 너 왜 자꾸 거기 만나?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는데 안 가기로 했다 했더니 그 형님은 표현을 너 가면 이 바닥에서 매장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안 간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제가 존경한다는 리더님한테는 제가 보고를 했죠. 이런 일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 리더님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같은 얘기인데 같이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뭐 약간 제가 음해가 들어왔을 때도 뭐 어떤 분은 이것 때문에 나까지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형은 딱 별거 아니지? 네, 오케이. 못 있다. 그래서 뭐, 네, 다음 주도 뵙고 요즘 뭐 은퇴하셨는데도, 네, 진심과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복이죠. 근데 어쨌든 근데 저희 병원에서 원장까지 올랐으니까 리더로는 끝까지 올라가신 거죠. 네. 예, 잘하실 것 같고요. 사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부터 뭐 실제 우리 회사 리더들끼리 우리가 함께 그리고 내가 나을 먼저 잘하고 있구나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리더하기 그죠? 네. 혹시 이 책을 어떤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네, 이 책은 네, 현재 리더인 분들, 리더가 되고 싶은 분들, 밑에 리더가 많아서 선물이 필요한 분들, everybody 선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공저구 해서 네, 책 한 권으로 좀 약간 심리적인 거랑 리더십, 경영적인 거 동시에 케이스별로 써 있어서요. 그냥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 오랜만에 나온 리더십 책 강추.